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영작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시간 낭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 않게 또한 중요한 요점들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 공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세상 얘기를 이해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까지 지난 시간까지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독점 시장 되죠. 또 그리고 수요 곡선의 도출, 중요한 것은 수요 곡선의 도출, 한계 효용 이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공급 곡선의 도출도 했어요. 공급 곡선의 도출을 하면서 공급 곡선의 도출 중에서 가장 수요 곡선이나 공급 완전 경쟁 시장이나 완전 경쟁 독점 시장이나 두 그 시장 구성원들 사이에 항상 결정해야 되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지난 시간에 스타트하면서 했어요. 그 한계 수입 이꼬르 한계 비용, 이게 한계 수입입니다. 한계 수입, 한계 비용, 마지널 레비뉴, 마지널 코스트. 그러면서 이 그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가지 맨날 반복이나 하냐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이게 한계 비용, 이게 한계 수입. 한계 수입은 우하향하고 한계 비용은 우상향한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한계 비용이 올라가고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한계 수입은 이제 줄어든다 하는 걸 이제 그림표로 저렇게 그렸습니다. 저렇게 그렸는데 이러한 그 한계 수입에 관계된 이유는 한계 유틸리티하고 한계 효용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어서 이건 충분히 다뤘어요. 저 수요 곡선에 도출 때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한계 비용 곡선이 상향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총 비용 곡선, 평균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독점, 그리고 지지난 시간 완전 경쟁, 그런 데에서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한계 비용 얘기를 하고, 공급 곡선은 결국 여기에 의해서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하고 똑같아지게 된다 하는 것까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비용 함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사실은 안 했어요. 이걸 먼저 하고 가는 게 더 좋은데, 조금 수식이 좀 나오고 해서 조금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흥미를 잃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흥미 있는 부분만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또 이 이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 곡선 도출 이론도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고 가장 초보적인 거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다루려면 사실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원론 교양이니까 그걸 이제 거기에서 비용에 대해서 오늘은 비용 함수에 대해서 요걸 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 오늘은 비용 함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조금 자세히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할 것만큼 자세한 겁니다. 비용 함수.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
함수가 functions로 번역이 되니까 cost function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복수를 붙였어요. 그래서 비용의 종류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자, 이윤, 지대인데 이윤은 빼고 이자율하고 지대에 대해서, 지대도 리카르도가 얘기한 차액 지대론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건 아주 그건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 이자하고 지대는 뭐 미시적이지만 이건 거시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거시, 다음부터는 거시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시간이 미시가 너무 많이, 그리고 인트로덕션 첫날, 이튿날 뭐 하느라고 또 시간이 많이 갔어요. 또 물론 아담 스미스 그 동영상도 가져와서 보느라고 또 약간 보내고, 앞으로 거시할 때도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내어놓은 동영상, 그걸 가져와서 이제 할 건데 뭐 좋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보도록 하십시다. 비용의 종류는 회계비용. 돈을 얘기하는 건데,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회계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화폐 단위 같은 걸로 이제 명시적, 수치적으로라고 제가 썼어요. 이거 화폐 단위처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제비용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있는데, 기회비용은 회계비용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비용이 회계비용으로 기준되는 그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기회비용이 어떤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암묵적이다. 암묵적. 영어로는 implicit인데 명시적은 explicit. 그런데 물론 숫자로 명시적으로 딱 나타났다 이거죠. 경제비용은 뭐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고 비용의 특성. 비용은 뭐 생산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 그리고 경제학적 기회비용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해서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할 수 있는데 A를 선택하지 못하고 B를 선택했으니까 B를 선택한 비용은 A만큼 상실된 것이다 해서 기회를 상실했다 해서 기회비용이죠. 뭐 글자 그대로 영어로 opportunity cost인데 opportunity가 똑같은 한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 상대자 A라는 상대자가 있고 B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 두 사람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을 버려야 돼. 그럼 이 한 사람을 택한 대가가 다른 사람을 버린 대가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회계비용은 여기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러니까 기간 단위로 보는 거지 기간 단위가 없으면 좀 계산하기 어렵겠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학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본다. 그러니까 회계비용하고 기회비용을 합치면 경제학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경제학이 원래 생긴 이유가 모든 것이 너무나 풍부하면 비용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가 뭐 공해가 좀 있긴 하지만 요즘은 공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은 무한히 있잖아요. 지구상에는 항상 있으니까 공기에 대한 기회비용은 거의 없는 거라, 비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경제학적 비용은 회계적 비용과 다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단기, 장기, 물론 중기도 있지만 보통 경제학에 공부할 때는 단기하고 장기를 많이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단기라 그러면 그럼 단기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서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이 시행될 때 매스컴에서 보통 얘기할 때 단기적으로는 어떻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럼 단기가 얼마냐 구체적으로 뭐 열흘이냐 한 달이냐 30일 이렇게 되는 거냐. 장기는 그러면 수십 년이냐. 장기는 시간이 흘러가서
시간에 제약이 많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단기는 보통의 경우는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보통의 경우는 막 6개월에서 뭐 1년, 길게 잡으면 뭐 그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종의 텀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 장기는 이제 그게 이제 쭉 연장된 오래된 그 기간이 있는데, 단기는 이제 그런 이제 짧은 기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보통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또 조금씩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6개월은 또 너무 짧다. 1년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1년도 짧다. 한 2년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단기지만은. 어떤 사람은 2년은 좀 장기에 속하는 거 아니냐. 뭐 단기로 하려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봐야지. 그건 너무 길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럴 때 생산 투입 요소 중 일부는 변하지 않으나, 변하지 않는 건 이제 고정 투입 요소죠. 고정 비용이죠. 고정 비용. 그 외의 투입 요소는 가변 비용. 변동될 수 있다. 가변. variable. 고정, fixed. 그 다음에 variable 됐다는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장기는. 아주 장기면 이 고정 비용도 가변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변 비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장기는 고정 비용이 없고 그냥 가변 비용으로만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총 생산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합으로 정의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다. 컴퓨터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정 비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변 비용은 컴퓨터 외에 기타 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각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마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가변. 얘가 좀 그렇긴 한데,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셋업 하는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건 뭐 고정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재료를 사가지고 올 때 또 인건비 뭐 변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변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좀 가면서 갈수록 조금 약간 이제 내용 자체를 이렇게 셋업하느라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총 고정 비용,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된 모든 고정 비용의 합이죠. 당연하죠. 뭐 토탈 T입니다. F의 픽스트고 C의 그 코스트고, 그 다음에 총 가변 비용은 토탈, V의 variable, C의 코스트고. 가변 투입 요소. 그러니까 좀 많이 생산하려고 좀 많이 원료를 많이 집어넣은 경우, 또 적게 생산하려고 적게 넣은 경우, 이게 다 가변 비용이고, 고정 비용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뺄 수가 없으니까 고정 비용으로 이제 보는 거죠. 뭐 매몰 비용이라고 해서 sunk cost가 있어요. SUNK. sunk cost는 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고정 비용은 회수할 수 사실은 있습니다. 팔면 되니까. 근데 팔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은 그 매몰 비용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매몰 비용은 쓰지가 않았는데, 파묻혀가지고 꺼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총 비용은 물론 뭐 고정 비용은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회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썬크냐 픽스냐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총 비용 PC, 총 비용은 결국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결국은 요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딱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렇고, 생산하는 수량에 들어가는 가변 비용한테 사실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퀀티티, 생산량의 함수 관계를 갖는다,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뭐 TC, 뭐 FC,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더하기 빼기예요, 더하기 빼기.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그렇게 하세요. 그건 뭐 일부러 뭐 자신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니까.
그리고 총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당연하죠. 총 비용이 있다고 치자고요. Q를 만드는데 들어간 총 비용, Q만큼 생산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이 있다고 치자고요. 총 비용은 평균 비용, Q 하나당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 평균 비용을 찾으려면 당연히 Q만큼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잘 보이질 않죠? 여기 의자가 지금 여기 쭉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 앉을 의자들이 여기 지금 한 30개 정도, 4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40개의 의자를 쓰려고 사가지고 올 때 40개, 400만 원 들었다고 치자고요. 40만 원. 40만 원 들었다고 치자. 그럼 개당 얼마 들었냐? 40만 원. 40만 원 나누기 개당. 개수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 그렇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설명할 필요도 없는 정도로 쉬운 건데 그래도 높아지면서 아니면 시간 좀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평균 픽스드. 그 다음에 평균 고정 비용은 총 비용은 총 비용은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아까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식이. TFC 플러스 TBC. 요게 T입니다. T가 있는 거예요. T. 그러면 평균 고정 비용은 Q로 또 나눠주면 되고, 평균 가변 비용은 또 Q로 나눠주면 되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총 평균 비용은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아까 나누기 먼저 나눠주고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그게 나옵니다. 또 한계 개념이 또 나옵니다.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저기 써 있는 그대로 다시 쓰는 거예요. 더 별거 아닙니다. 정의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의에 의해서. 개당 하나당 더 생산할 때 개당 한 개. 이게 그러니까 델타 Q로 돼 있지만 이게 물론 이걸 미분을 하면은 그냥 쉽게 끝나버리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단위 일씩 증가할 때 Q의 단위, 생산량 단위 하나씩 생산량을 늘릴 때 더 들어가게 되는 총 비용의 증가분. 그러니까 Q의 생산량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량 한 단위 증가. 이건 델타는 증가 표시로 보면 돼요. 증가시킬 때. 물론 차분의 델타도 있지만 그렇게 봐도 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수학하면 벌써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까지 경험에 의하면 물론 수학과 학생들은 수학을 좋아하겠지만 결국 수학과 학생들도 결국 마찬가지. 저도 옛날에 수학을 조금 한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생산량 한 단위 증가할 때 총 비용의 증가분은 한 단위가 아니에요. 이건 얼마가 될는지 몰라. 그러니까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한 단위라고 보는데 한 단위라고 보면 밑에 이제 분모는 1로 봐도 이제 사실 상관은 없어요. 요게 1일 때
요 크기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여기다가 미치는 영향을 봐가지고 그 크기가 한계 비용이다. 한계 개념은 똑같은 한계 개념이에요. 제가 우리가 공부했던 그 한계 개념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 대신 이제 비용에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게 한계 효용이 아니라 한계 비용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뭐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한계 비용, 오케이. 총 비용이 증가분인데 총 비용이 생산량을 하나 증가시킬 때 총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되느냐 그 크기를 보통 한계 비용이고 물론 정해지지 않은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수치가 다를 수 있다.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곡선. 그래서 평균하고 한계의 개념은 뭐냐 하면 한 단위 들어올 때마다 그 한 들어오는 단위가 증가하는 단위. 그러니까 한 단위를 사용하는 단위가 지금 사용하는 단위죠. 사용하는 단위가 비용을 얼마만큼 증가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평균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한 단위 더 쓰면 쓸수록 한계 비용이 높아진다 하는 얘기예요. 평균 비용하고 한계 비용이 똑같다는 얘기는 한 단위 쓸 때마다 더 쓰더라도 평균 비용이 똑같으니까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AR하고 MR. AR은 수요 곡선이었는데 AR하고 MR하고의 그 관계.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한계 수입은 당연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이 평균 비용 곡선하고 갖는 관계는 일반적으로 U자 모양을 띈다. U자 모양을 띈다는 얘기는 뭐예요? 2차 곡선 모양인데 U자는 2차 곡선이잖아요. 내려가다가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그걸 보통 2차 함수라고 그러죠. 2차 함수라고 그러는데 2차 함수는 이제 2차 함수는 x 자승 독립변수의 그 내용 중에 자승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런 모양을 띈다. 그래서 2차 함수 모양을 U자 모양을 띈다. AC와 MC의 모양이 단계의 U자 모양을 띠는 이유는 정해진 크기의 생산 시설에 따른 수학 체증 혹은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말을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요.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은 간단해. 말로 하면 길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봐도 간단한데 말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이런 모양을 띠게 된다 이거예요. AC나 MC도 똑같이 이제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데 두 사이의 관계는 봐야 알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MC가 이제 이런 모양을 여기 이제 최저점이 있다고 칩시다. 두리뭉실 해가지고 최저점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최저점이 여기라고 치자고요. 그럼 MC는 이런 AC하고 MC의 관계는 이제 이런 관계를 띠게 돼요. 이런 관계를 띠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뻔하죠. 점점 수학 체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학 체증, 수학 체감.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평균 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 비용이 내려가려면 한계 비용은 당연히 이 밑에 있어야 돼요. 평균 비용 밑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는데 어디까지만 밑에 있느냐 하면 최고로 낮은 지점까지만 밑에 있다. 그리고 요 수량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한계 비용이 이 단위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평균 비용을 끌어올리니까 이 평균 비용을 끌어내리니까 이건 아닌데 여기보다 이게 낮아야 돼요. 이거보다 낮지 않으면 다음 걸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많이 낮으니까 많이 끌어내려야 사실 정상인데 사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렸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좀 너무 크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것도 너무 크게 그렸고 사실은 변화가 지금 아주 미세하게 지금 작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단기에 생산시설의 변동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생산시설은 변동은 없지만 그 다른 가변 비용이 이제 변하고 있으니까 평균 비용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당연하죠.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이 변하는 그 정도를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저 그림을 저기 다시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높으면 평균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높으면 평균 비용은 점점점 증가하는 쪽으로. 이게 가다가 또 수평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르게 돼요. 이게 지금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가다가 이게 더 이상 한계 비용이 올라가지 않으면 평균 비용도 뭐 안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쉬운 내용들입니다. 너무 쉬운 거 가르친다고 누가 지적할 수 있겠어. 뭐 지적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요까지 낮으면 평균 비용을 끌어내린다. 어떻게 생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게 가다가 이게 꼬불탕 이렇게 가다가 꼬불꼬불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복잡하게 되니까 이 참수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한계 비용 곡선이 MC가 항상 평균 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너무 쉽게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미분 알으셔야 되고 하니까 조금 벌써 그 나오면 그렇게 얘기 나오면 벌써 그냥 항복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쉬운 건데도 사실. 그래서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건 아까 맨 처음에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MC는 한계 비용은 수량 한 단위 증가할 때 한 단위 아니라 뭐 10단위씩 해도 증가분을 10단위씩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10단위 해도 상관없고 이거 10단위 할 때 10단위에 해당한 거에 그 총 증가분을 봐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구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구간에 따라서. 그래서 엄밀히 말하려면 이거를 TC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한 점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아주 정확해요. 정확한데 뭐 그렇게 한 단위만 해도 그냥 한 단위가 굉장히 작은 단위니까 한 단위 또 분모가 1로도 되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양변에 Q를 곱하면 Q를 곱해줬어요. 여기도 Q 곱하고 여기도 Q가 1로 넘어갔고 TC만 남아요. 그래서 MC 곱하기 Q가 1이니까 다시 놓고 정리하면 N 단위에서 N 플러스 1 단위의 한 단위를 증가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N 단위에서 N 플러스 1 단위 한 단위 증가시킨 것은 N 플러스 1 단위에서 TC N 플러스 1에서 TC N을 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MC N 플러스 1하고 같다. 사실 뭐 MC라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평균 비용이 이제 또한 평균 비용이 이렇게 돼요. 평균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AC 평균 비용, 요 총비용, 요렇게 곱하면 여기 총비용이 나오죠. 요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쪽에다 대입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쪽에다 대입시키는. 그래서 요 두 개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두 개가 동치예요. 똑같은 거예요. 된다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계 비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으려고 우리가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하고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그거는 MR 이꼴 MC에서 나왔다. 그 한 단위 팔 때 그 판 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비용하고 이꼴로가 될 것인가. 그래서 비용하고 이꼴로 될 때까지는 만들어서 팔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해봐야 뭐 소용이 없잖아요.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왜 되겠어요? 요거를 이제 아까 그걸 다시 정리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n에 대해서 이제 n을 끄집어내 가지고 쓰면은 acn 플러스 1 마이너스 acn qn 그리고 이걸 전개한 거예요. 전개. 이걸 전개해가지고 다시 씁니다. 전개해서 다시 좌변 괄호 속에 있는 항은 평균 비용의 증감을 말하고 그리고 평균 비용의 증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평균 하나 n에서 n 플러스 1을 하나 더 소비했을 때 이게 플러스면 평균 비용이 증가되는 거고 이 자체가 마이너스면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건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똑같으면 증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요 항목이 0이 되니까. 그래서 평균 비용이 이게 0이 되면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하고 똑같아요. 어렵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식을 가지고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걸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버리면 땡 하고 나오는데 1초면 좀 너무했지만 그래서 이 평균 비용이 증가 안 되는 부분에 그 기울기가 사실은 이 곡선의 기울기가 제로잖아요. 제로. 곡선의 기울기가 있으면은 이게 이 부분이 제로가 안 됩니다. 곡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될 때 MC하고 똑같아진다 하는 얘기니까 마찬가지예요.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커하고 위하고 감소하는 기간은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차한다 하는 것을 말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아까 처음에 말한 내용하고 맨 처음에 그 수식으로 보기 전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쓴 겁니다. 결론 해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어요. 평균 총 비용이 이렇게 이제 2차 곡선의 모형을 띈다라고 그렸어요. 그러면 평균 총 비용 곡선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총 비용 곡선을 Q로 나누면 평균 숫자로 나누면 평균 총 비용, 평균 비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보통 평균 비용은 체감하다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많이 생산하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줄어드는 구간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의 구간이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너무 소량 생산하는 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조금 이제 이렇게 확장해서 생산량을 확장해서 많이 생산하면 비용을 이제 점점 비용이 줄어가지고 최저점까지 도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비용의 최저 평균 비용, 최저 총 비용, 최저 그러니까 요 비용이 있을 때 평균 총 비용이 최저점이니까 최저점의 총 비용은 평균 비용 곱하기 요 Q하고 마찬가지. 왜냐하면 평균에 이만큼씩 들었으면 평균에 대한 수치를 총 비용을 평균 비용을 그 수치랑 곱해주면 당연히 여기서는 평균 비용이 높아요. 평균 비용이 높고 수량은 작고 여기서는 그 평균 비용이 그만큼 낮아졌지만 또 많이 생산했으니까 수량은 좀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점점 늘리다 보면 평균 비용이 최저점 Q 스타에서 그 총 비용 그 ATC 평균 비용 ATC를 찾아가지고 평균 ATC는 요거죠. 요걸 찾아가지고 곱해주면 넓이가 나오죠. 넓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평균 곱하기 수량하면 총 수치가 나오니까 그 넓이가 똑같습니다.
요 빨간 색칠한 부분이 이제 총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좀 전에 받고, 건수익이 이렇게 됩니다. 비용 함수의 수치적 이해.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야지. 그럼 이게 뭐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어떤 일정한 것을 어떤 것을 관찰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타입을 그런 이유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산할 때 뭐 들어간 거 그대로고 평균비용은 똑같아요. 고정비용은 똑같아요. 뭐 5개까지 생산할 때 가변비용은 점점 이제 늘어나요. 늘어나지만 그 가변비용이 얼마만큼씩 늘어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죠. 지금 보니까 20, 10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15 늘어났다가 그 다음엔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변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그 위치가 아마 이 정도에서 가장 좀 덜. 그 다음에 총 비용은 두 개 합치면 되니까 이렇게 합치면 돼요. 평균 고정 비용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요거로 나눠주고, 요거는 지금 60 가지고 30을 둘로 나눠주고. 그래서 평균 가변비용, 고정비용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평균 가변비용은 줄어들다가 네 개째서부터는 평균 가변비용은 이제 또 늘어나요. 두 개를 합쳐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80, 45, 35, 35, 39. 요쯤에서 이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한계 비용은 요거 늘어난 거하고 15, 35에서 그 총 비용의 차이죠. 총 비용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니까 20, 그 다음에 15, 45, 15, 35, 20, 35 이런 식으로 그 단위당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증가하는 것을 이제 가변 비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평균 비용은 이렇게 이제 이게 2차 함수예요. 이게 지금 내려가다 최저점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쭉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최저점이고, 그 다음에 이 최저점하고 연관이 되는 이제 총 비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2차 함수니까, 평균이 2차 함수니까 총 비용은 아마도 3차 함수가 뭐 정상이다, 보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을 총 비용 나누기 Q가 평균 비용이다. 그렇죠? 이건 삼척동자로 잘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TC, 이건 AC 곱하기 Q. 조금 전에 읽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Q. 근데 AC가 평균 비용, TC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몰라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평균 비용이 이런 모양을 띠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점점 평균 비용이 감소하다가 최저점을 찍고 그다음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아오니까, 이걸 2차 함수로 본다는 얘기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면 총 비용은 이게 Q에 대한 함수예요. Q에 대한 함수. Q의 자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Q의 자성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다 Q를 하나 더 곱했으니까 이게 Q의 3승이 되니까 이게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3차 함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평균이나 그 한계 비용은 이런 2차 함수지만 총 비용은 3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3차. 물론 이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런 모양을 띠는 3차 함수.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띠는 3차 함수는 이런 모양이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비용이 Q 자승의 항이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에다 Q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되니까 Q를 하나 곱해주면 총 비용은 Q의 3승항이 있는 그거나 마찬가지니까 3차 함수로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 모양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은 이렇고 총 가변 비용은 이렇고 총 비용에는 가변 비용에다가 고정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고정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비용이니까 요 길이가 사실 똑같아야 돼요. 그죠? 사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좀 큰 거 같고 여기 좀 작은 거 같고 그런데 똑같겠죠. 이 그림 가지고 그린 거니까. 이 차이는 똑같다고 봐요. 이런 모양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그 요약을 하면 보기 흉하니까 빨리 지워버리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들만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우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나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처음 평균 고정 비용은 모양은 생산량 Q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감소한다.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규모 경제에 적용되는 처음에 감소하는 구간. 평균 고정 비용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져 있는 걸 계속 처음에 돈이 엄청 들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당연히 감소하죠. 평균 고정 비용 Q가 나누기 Q가 이제 평균 여기 Q 해야 평균 이게 되죠? 이게 되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정해져 있는데 Q가 잠깐만 커지면 커질수록 봅시다. 여기 왜 10만큼 들었다고 보자고요. 10개 생산할 때는 평균 비용이 1인데 10만큼 들었는데 100개 생산하면 10분의 1이에요. 0.1. 그 다음에 10만큼 고정 비용이 되면 1000개 생산하면 0.01. 0.01인가요? 0이니까. 100분의 1이니까. 0.01.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점점점 Q가 증가함에 따라 그 고정 비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의 모양은 보통의 경우 U자 형태를 취함으로 AFC와 AC를 합친 경우도 U자 형태를 띠게 된다. AFC와 AC는 이제 평균 가변 비용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이걸 뺐네요. 보니까 AVC. 그러니까 AC라고 했는데 AVC가 맞습니다. AVC. 그래서 그것도 두 개 똑같은 거 합쳐도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MC는 아까 저 위에 봤습니다. 페이지 280 다른 거 하면서 써놓은 것 같은데 요거는 무시하세요. 다른 이 책 280하고는 또 달라요. 다른 책에서 써가지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요거의 증가분은 없으니까 제로니까 요거의 증가분은 제로니까 요거의 증가분은 곧 델타 VC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분모는 그대로고 이렇게 됩니다. 단기 가변 비용 VC의 증가분은 노동 생산량의 증가분에 대한 임금 지급액과 같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건 다 일정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노동 비용은 변동한다 이거예요. 많은 고용을 하면 더 많이 고용되고 적게 고용하면 더 적게 고용하게 되는데 그 고용하는 고용하는 사람의 그 임금 지급액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노동의 증가분을 L로 보면 이렇게 이제 하면은 VC의 증가분 이꼬르 노동의 증가분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하면 MC는 노동 비용
이게 임금 비용, 임금입니다. 웨이지는 임금, 웨이지하고 실제로 노동량, 증가한 노동량. 그러니까 100원씩 웨이지를 줬다고 치자고요. 100원씩 웨이지를 줬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1000명, 1000명 너무 많으니까 100명 고용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00원, 100 하면 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요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00원이고 10,000원을 그 수량으로 나누면 요게 평균 평균이 아니지. 가변 비용의 증가분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MC는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저거를 노동의 한계 생산성, 마지널 프로덕트 레이버인데 웨이지를 한계 생산한 거 웨이지를 한계 생산성으로 나눈 것, 한계 생산물로 나눈 것하고 같다 하는 얘기예요. 한계 비용은 웨이지를 한계 생산물로 나눈 거하고 똑같다. 그 한계 비용은 생산 요소의 가격을 한계 생산물로 나눈 것 같다. 좀 어렵죠? 이해 지금 잘 안 돼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큰 틀에서 보는 거에서는 크게 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수준에서는 저걸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따로 이제 한계 생산물에 대해서 따로 해야 되는데 한 시간의 단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PL은 Q 나누기 L, 평균 생산물, 평균 비용은 DC 나누기 Q 우리가 봤고, 단기 총 비용은 노동의 투입 가격 곱하기 노동의 투입량 하면 WL. 그래서 이렇게 된다. 즉 단기 가변 비용은 노동의 가격을 노동의 생산물로 나눈 것과 평균 생산물로 나눈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딱 정해져 있다 생각하고 가변 비용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변 비용은 이거하고 이코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금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생산해내는 그 수량, 그 프로덕트, 그 크기하고 관계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장기의 경우는 이제 기술 발전이 될 대로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없다. 그래서 혁신적이지 않다. 없다, 더 이상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생산 투입 요소와 비용이 변동 가능, 즉 가변적이다. 고정 비용도 변동 가능할 거예요. 고정 투입 요소, 고정 비용이 변동 가능하다니까 고정 비용이 다 변동 비용으로 다 간 거예요. 장기는 단기 합성으로 이루어진다. 뭐 요약한 겁니다. 장기 총 비용은 기업이 어떤 생산량이라도 원하는 정할 수 있고, 총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정해진다. 장기, L이 장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 롱텀 장기, 롱런도 롱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장기 비용을 기업이 정하여 생산한 양의 크기로 나누는 거. 당연하죠. TC 나누기 Q인데 앞에 L자만 들어가 있다 뿐이야. 장기 한계 비용도 마찬가지. MC는 델타 TC 나누기 델타 Q인데 앞에 L자만 갖다 붙은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한 거. 장기 비용 곡선도 똑같은 모양을 띠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expansion parts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동하고 자본하고 그 비례적으로 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적화된 그 투입량을 찾아가지고, 원래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가 뭐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쭉 연결하다 보면 그게 이제 크게 할수록, 익스펜션 할수록 그
노동량이나 자본을 익스펜드 할수록 지금 이건 비율을 말하고 있어요. 노동의 비율하고 자본의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똑같다고 보고 그걸 점점 늘릴수록 또 그 늘리는 와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점이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다 다르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보고 여기 연결시켜서 그 연결시킨 자치라 그러나 그 패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본 겁니다. 본 거. 그러니까 여기 A점, B, C점, E점, 뭐 G점, E점은 여기 없네요. J점, R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E점은 없는데 E점이 이제 들어가는 꼴이 되네.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 비용은 이제 장기 비용도 결국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결국 노력을 막 해가지고 최저점까지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다시 또 많이 생산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장기 비용하고 단기 비용하고는 모양새가 요게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엔벨로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단기의 그 최상의 점하고 장기의 최상의 점들이 다 접하게 돼요. 탄젠트로 접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A에서 B하고 C하고 요게 이렇게 간다고 돼 있는데 이걸 다 끊임없이 많이 합치면 결국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 지금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해보니까 요거. 그래서 이 중에서 좋은 점은 요 점.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이걸 끊임없이 많이 합치면 스무스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스무스하게 많은 곡선들이 안쪽으로 접하는 탄젠트를 이루는 그러한 점에서 마주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도출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포멀하게 도출하는 거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규모의 경제 어렵다는 건 우리 수준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규모의 경제는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Economies of Scale. 스케일인데 S를 써야 되는데 C로 비용, 규모의 경제 비용. 규모의 경제는 C의 증가가 Q의 증가할 때보다 C의 증가가 이제 점점 이제 내려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점점 내려가는데 이 부분이 내려가는 게 이게 지금 당연히 MC하고 AC하고 나누는데 그 관계를 볼 때 AC보다 MC가 작아야 되는 거죠. 작아. 이게 MC 나누기 AC P300으로 되는데 P300 무시하시고 우리 이 교재는 아닙니다. 다른 교재 제가 할 때 썼던 다른 교재 P300. 그래서 분자가 MC가 AC보다 작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의 비율이 규모의 경제 혹은 규모의 비경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사이의 관계가 같으면은 최저점이에요. 근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려갈 때는 요게 MC가 당연히 작을 수밖에. 그리고 올라갈 때는 MC가 당연히 클 수밖에. 그렇게밖에. 그래서 요 MC와 AC의 관계가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 점점 평균 비용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규모의 비경제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이제 이렇게 MC가 이런 모양을 띠게 되니까 AC하고 MC 비율이 이거는 MC 나누기 AC 하면 이거는 1보다 작아요. 이거는 1이야. 이거는 MC 나누기 AC가 1보다 커요. 당연하죠.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거 얘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되게 복잡한 것 같이 보여도 저 그림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경제학에서 그림이 굉장히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무슨 그림만 그리고 앉았냐?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조금 가르침의 효율, 공부하는 데 효율을 좀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소비자잉여. 그래서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얼마나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걸 나타내요. 우리가 봤어요. 그림표를 가지고 봤어요. 아마 여기가 이제 마지막일 텐데, 마지막이야.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되죠? 오늘 이제 또 봐야 될 것이 시간이 나는 만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속한 대로 이자율, 현재 가치, 지대. 이거는 지금 왜 하느냐? 아마 강의 계획서에 여러분 모듈에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전에 본 것은 한계 비용, A씨하고 MC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MC하고 MR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이 비용 곡선을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데 사용되었다라고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물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걸 100% 잘 이해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상관없어요. 단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설명을 명확하게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이게 되게 어려운 학문인가? 물론 이제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는 진짜 초보적인 수준이니까, 이거를 어렵다고 하면 조금 그건 일부러 그냥 선입견이죠. 여기서 볼 때 다음 시간에도 이제 거시경제학 할 때도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변수의 종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자율 얘기할 때 스톡 베리어블하고 플로우 베리어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중에, 변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시스템을 볼 때 그 시스템에서 변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변수라 그래, 변수.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올 때 어디에서 학교까지 운전하고 온다, 집에서. 그러면 운전하고 올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운전한 기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변수라고 봅니다. 경제에서는 경제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생산을 이뤄내는 변수라든가, 조금 전에 ABC하고 ATC 이렇게 봤죠. 그리고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이런 것들 봤죠. 그런 것들이 다 변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변수. 그러니까 투입량을 변화시키면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는데, 그것이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면서 그 생산량이 늘어날 것인가. 그것도 일종의 변수 간의 관계죠. 변수. 이 변수 중에 변수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약간 중요합니다. 이 변수를 구별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스톡 베리어블, 경제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플로우 베리어블. 한글말로는 저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먼저 공부하시는 분이.
유량. 뭐 글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스톡 베리어블은 뭐냐 하면 그 베리어블이 스톡으로서 변하고 있지 않은 걸 말해요. 경제 변수 중에서 스톡 베리어블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톡 베리어블은 에셋. 그러니까 에셋도 물론 그 가치가 변하죠. 세월이 갈수록. 그러니까 부동산도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변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안 변한다고 보면 저장되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를 저량 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저축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그 수치가 변하겠지만 저축해 놓은 상태로는 변하지 않는 상태니까 그게 스톡이니까 저량 변수. 물론 주식 스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유량 변수는 이건 시간이 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건 시간이 가면 변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같은 거는 유량 변수예요. 이자율은 기간적으로 이자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년 이자율이 3%다 하면 이걸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1년 지나면 3% 이익이 나오고 2년 지나면 3% 플러스 3%, 6% 총 이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를 유량 변수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물을 담는 그런 게 있고 여기 펌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림이 좀 그런데 그래서 펌프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면 이제 물이 빠져나오는 게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물 펌프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물이 틀어놓으면 물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여기 지금 물이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유량 시간에 따라서 수치가 바뀐다 해서 유량 변수라고 그러고 여기 갇혀져 있는 것은 저량 변수라고 그러고 빠져나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 연간 이자율 4%는 그 1년 지나면 10,000원이면 400원 붙는다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후의 가치는 지금 현재 100원은 1년 후에 104원하고 가치가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년 후에 104원하고 현재 100원하고는 가치가 똑같다. 현재 가치로 보면요. 1년 후에 104원은 현재 가치로는 1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내가 104원 생긴다 그러면 그거 현재 가치로는 1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유량변수, 저량변수 이해. 유량변수는 물이 흐르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변수, 이자 수입하고 연간 예를 들었어요. 저량변수는 은행에 저축한 금액을 찾지 않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 그 다음에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도 있습니다. 변수에는. 나중에 또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면은 외생변수는 변수긴 변수인데 시스템 밖에 있는 변수예요. 내생변수는 시스템 안에 있는 변수. 이게 시스템 안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내생변수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구분하는 필요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구분도 인터넷에 요즘은 하도 AI도 있고 하도 발달이 돼서 읽어보면 쳐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거 있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년 후의 금액은 현재 금액 이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주는 그 레이트가 1 플러스 R로 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해주면 104원을 이자율로 디스카운트를 하면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다. 디스카운트 하는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금액을 계속 지급받는다면 현재 가치는 R분의 A. 이거 저거는 이 책에 제가 준 그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교재 337쪽, 337페이지 보면 P 이꼬르 R분의 A가 도출된 그걸 주에다 달아놨어요. 이건 이제 무한 등비급수를 가지고 풀었는데, 왜냐하면 1년은 1 플러스 R분의 1, 2년은 1 플러스 R 제곱분의 1, 3년은 1 플러스 R 세제곱분의 1. 이게 계속 곱해진 걸 계속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할 필요가 있겠나? 어쨌든 설명이니까 그냥 시간이 어떻게 됐나. 너무 길면 재미없어서 1시간 정도에서 항상 마무리 지었는데 1년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까요. 이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하려면 A 나누기 1 플러스 R 더하기 A 나누기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무한히 가는 거예요. 현재 가치는. 그래가지고 이게 첫 항이에요. 이게 첫 항이고 A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이걸 공비가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분의 1이에요. 그래가지고 1 빼기 1 플러스 R분의 1 해가지고 이걸 풀어보니까 맞죠? 내가 맞게 썼나 모르겠다. 맞을 겁니다. 풀어보니까 X분의 R이 나왔다. 나하고 조금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현재 가치가 이렇게 나오더라.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이니까. 해가지고 계산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책에 있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책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책에는 이제 A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X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요즘은 이거 하고 지나가면, 옛날에 하고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요즘은 하고 지나가도 녹화가 다 돼 있으니까 잘 해석한 대로 보면 스톱 시켜놓고 자세히 끄집어내가지고 자세히 봐가지고 설명이 맞았냐, 설명이 틀렸냐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아담 스미스 이후에 이 자리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앞에서 본 것은 이제 실물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시경제학, 케인즈는 이 자리에서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이 자리를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현금이라는 유동성을 포기하고 투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을 유동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유동성. 혹시 리퀴디티, 영어로 경제적인 얘기를 할 때 리퀴디티라는 얘기가 나오든가 한글로 뭐 유동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이제 매스컴에 나온다면 저 유동성은 저 리퀴디티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용어로는 현금, 돈으로 보면 된다. 돈인데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케인즈가. 그래서 유동성을 좋아한다, 나빠한다. 그래서 유동성, 리퀴디티. 프리퍼런스 티오리. 유동성 선호설이라 해요. 유동성을 얼마만큼, 현금을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놓으냐. 그래서 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자율을 보는 시각이 또 이제 또 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폐적인 측면에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적인 개념으로 봤다. 실물적인 측면에서 자본을 이용한 생산 등은 간접적으로 이자율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전에 보던 시각하고 이제 케인즈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금 물론 이자율, 이윤, 지대가 미시 경제학의 분배론 쪽에 속할 수 있어요. 분배론은 디스트리뷰션 티오리인데, 이 모든 경제 시스템은 그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받아요. 그 대가를 공산주의 같으면 뭐 같이 일하고 뭐 똑같이 나눠준다. 이게 공산주의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간 우리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분배론이 달라요. 우리가 노동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고, 또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로 이런 거 이자를 받는 거고, 이런 거하고 조금씩 다른데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분배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자율의 결정은 투자의 한계 효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건 이제 투자의 한계 효율은 케인즈가 쓴 말은 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 MEC를 썼어요. 케인즈가 쓴 책에. 케인즈가 쓴 내용은 두껍지 않아요. 이렇게 안 두꺼운데 책이 상당히 그 내용이 정밀하게 써 있어서 정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내용인데 쉽지는 않아. 아는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많이 어렵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경제를 좀 아는 사람도 그 책을 갖다 주고 레포트 쓰라 그러면 100점 맞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축은 이자율이 높으면 많아지는 우산. 공급곡선이니까 이자율에 해당하는 그 공급이니까. 그다음에 투자의 한계율은 우한. 왜냐하면 많이 투자해도 결국은 이제 투자의 한계 효율이 줄어드니까. 두 개 마주치는 점에서 이제 결정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네.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좀 바뀌었네요. 그만큼만 합시다.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 지대. 지대는 그 렌트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9세기 영국에 그 곡물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곡물 파동이 있어가지고 코언로라는 게 만들어질 정도로 그 법률이 제정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렌트가 비싸서 생산하는데 렌트비를 많이 내야 되니까 물가가 올라갔다. 코언 값이 올라갔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곡물 가격이 그러니까 지주들이 지대를 올렸기 때문에 그 곡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리카르도는 그게 아니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해가지고 곡물의 수입이 막혀가지고 곡물 가격이 오름으로 토지 수요가 늘고 토지 지대를 상승.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대가 올라간 것이지, 지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 나온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다. 이렇게 물론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에다 관세를 부과해서 그 결과가 앞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 겁니다. 100% 플러스 되는 방향만 나올 거라고는 장담 못 합니다. 여기서 정책적인 걸 가지고 논하기는 그렇고, 경제도 잘 모르는 사람이, 물론 경제에 통달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조언을 했을 거예요. 경제에 통달하지 않고 함부로 조언해가지고 경제를 이자율을 낮추라, 이자율을 올리라, 관세를 매겨라, 관세를 낮추라, 이렇게 만약에 뒤에서 조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경제를 통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박사가 있고 다 있으니까 박사인가 보다, 잘 아는가 보다 그러겠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국민 전체를 우려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과가 잘 되면 좋아.
잘못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떠안게 돼요. 매국노나 마찬가지지 결국은.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학자라면 진정한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물론 자기가 내놓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가는 방향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산으로 얼마만큼 가는지 바다로 얼마만큼 가는지는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없더라도 그런 거하고도 지금 많은 연관이 있는 그런 논란, 두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것에 의해서 차액지대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A 토지, B 토지, C 토지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에 있는 것들을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생산량의 한계치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한계치만큼만 보전이 돈을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차액지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준 교재, 여러분들이 나눠준 교재에 보면 중간에 이윤에 관한 건 제가 뺐어요. 복사를 안 하고 기업에 관계되는 거니까 빼고 이자율, 그러니까 현재 가치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차액지대는 뒤에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놨어요. 이거 보고 이해 못하면 한글을 이해 잘 하는 게 조금 조금 약하다. 한글 공부를 조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미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마쳤다고 보고요. 경제학의 이제 큰 분야가 크게 나누면 그래요. 여러 개 또 잘게 또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또 그 잘게 나눈 것 중에서 하나만 전공해가지고 그 하나만 갖고 그 안에서 또 찾아가지고 또 하거나 아니면 뭐 수학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하거나 해서 그만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만 해서 경제학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려면요. 공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몇십 년은. 그러니까 학위 받고 계속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수십 년 가도 정확한 그림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있는 사람 물론 있겠죠. 있는 사람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쉽진 않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일도 했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마치고 아버지는 다음 시간부터는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용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더 이제까지 배운 거에 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 잘 접근하며 또 마치는 때 결국 학기를 마칠 때 좀 이해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